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우리 김진수 교수님, 김 교수님, 예, 말씀하십시오. 네, 교수님 좀 토론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는 아니고 김주영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주영 교수님이구나. 예, 예, 예. 예. 김주영 교수님, 내가 착각했습니다. 김주영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예,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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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제가 순서가 한 3번쯤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먼저 예, 예. 순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무엇보다 오늘 그 KSS 해운에 대한 점과 그 LP 시장에 대해서 그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보다 앞서서 이제 그 매주 토요일 이렇게 좋은 자리를 김윤 교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데 그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정말 그 강호에는 정말 고수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매번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큰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양수산, 항만, 물류 또 최근에는 뭐 법조 분야에까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저에게 이 토론자로서 지명을 해주셔가지고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사실은 KSS 해운하고 저하고는 그 크게 인연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그 제가 25년 전 뭐 한 30년 조금 안 되는데 그 전에 학교 졸업하고 승선하던 시절에 그 다들 아시겠지만 뭐 지금 고문으로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종규 그 회장님이 지금 고문이라고 하시는데 그 실제로 사장의 지휘로서 배를 같이 동승을 해서 그 선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 선박의 실태를 실제 파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해기진가 어디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도 다 있구나 해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인연이라면은 ISPS 코드가 이제 그 채택이 돼서 적용되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이전에 이제 국내 그 해운선사들이 국제항해 종사하는 선박들인 경우에 그 이전에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2003년도 하반기부터 굉장히 바빴던 정신없이 바빴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사실 그 코드가 처음 생기고 하는 와중에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전부 모르는 이런 그 굉장히 어두웠던 시절에 KSS 해운의 그 가스 미라클인가 하는 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산청에 근무할 때 최초로 그 선박 보안 계획서라고 SSP 승인 신청을 받아서 저도 잘 모르는 가운데 같이 공부해 가면서 승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다른 유수의 큰 대형 선사들보다도 한 발 더 앞서서 미리 준비를 하고 선제적으로 뭔가 대비를 하는 선사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어떻게 이렇게 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가 책을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연히 보니까 우리 배에 그 박종규 그 고모님이 쓰신 직원이 주인인 회사라고 해가지고 그 뭐 세상을 바꿔가는 KSS 해운 이야기에서 2019년도에 이렇게 발간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그 KSS 해운의 이제 뭐 거의 일대기와 이제 경영과 관련된 각종 에피소드, 그 다음에 윤리 경영, 투명 경영을 하기까지의 그런 어떤 지난한 어려운 점들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 토막토막 아주 그 잘 기술이 돼 있어서 이걸 보고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렵고 어두운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정도 경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참 많이 어려우셨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지금같이 특수선 분야의 그 굴지에 그 해운 선사가 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발표는 정말 잘 들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뭐 이쪽 분야의 그 영업이라든지 해운 시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코멘트할 건 없고요. 네네. 바람이 있다면은 지금 어차피 제가 이제 목포해양대학교 실습선 세계로회에서 3학년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항해 교과목을 교수하고 있습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학교 졸업하고 한 5년여 승선을 하고 그 뒤로 해양수산부 지방청에서 공무원을 약 한 24년 정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금년도 3월부터 모교에 와서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이제 제가 뭐 오늘 또 그 같이 참여하는 여러 그 해양계 대학의 학생들 그리고 이제 뭐 그 관련된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관심 사항이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매년 뭐 KSS 해운에서도 신규 인력들을 채용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면 오늘 같이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참여하기 전에 이제 저도 뭐 뭔가 사전 정보가 필요해서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더니 역시 그 예상했던 대로 선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좀 보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무슨 그 선장님, 기관장님 정년 퇴임하는 그런 그 사진 및 기사 같은 것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해서 이 뭔가 선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회사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고요. 행여라도 이제 상담을 신청하거나 할 경우에 오늘 좋은 이런 자리에서 좋은 정보를 들었으니까 학생들에게도 KSS 해운에 대한 좋은 점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우리 강명호 저 선장님 일본의 팽마리인 주로 이제 그 용선된 그 배들에 대한 이제 검사 이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 KSS 해운과 비교되는 또 일본 그런 선사들의 이야기도 또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강명호 그 선장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지정 토론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이상석 그 해양진흥공사의 차장님 아무래도 이제 그 선박 금융과 관련해서 또 KSS 해운이라든지 우리 좀 중형 선사에 대한 그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석 차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석 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KSS 해운하고 저는 연이 좀 돼서 작년에 한 1년여 정도를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 선박금융 쪽은 아니었고 M&A 쪽에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융기관이 이제 바라보는 어떤 KSS 해운이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KSS 해운과 이제 꽤 오랜 시간을 같이 일을 했고 지금도 뭐 정기적으로 가끔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KSS 해운이 저희가 이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하고 깨끗하고 지금 뭐 계속 앞에서 발표하신 것과 같이 뭐 ESG 경영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회사입니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결국 이제 금융기관들도 어떤 우량자산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을 거고 또 부실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산들이 있을 텐데 결국 그 부실 자산들이 좀 늘어나면 금융기관 역시 흔들리고 당연히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KSSU는 정말 대표적인 우량한 어떤 회사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산업은행이나 뭐 국책은행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금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렇게 거래하고 싶어하는 어떤 파트너로서 정말 가장 우량한 그런 회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우량함은 제가 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 뭐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어디에서 있는가 1년 동안 이렇게 같이 일을 쭉 하다 보니까 그 아까 뭐 직원들의 이익 공유제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직원들의 그 주인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탑 매니지먼트의 또 리더십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또 깨끗하게 어쨌든 윤리 경영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사회적인 혹은 정부의 시책에 그 이렇게 호응해주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어떤 개개인도 굉장한 리더십을 좀 경쟁력을 좀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는 발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모범적인 다른 선사들도 좀 이렇게 차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회사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이건 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같이 일을 했던 저희 팀원 그리고 제가 모셨던 저희 어떤 본부장님들이나 위에 경영진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진흥공사만의 얘기도 아니고 뭐 산업은행이라든가 수출입은행도 비슷하게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모범적인 어떤 해운회사로서 아직까지도 같이 일하고 싶은 저희가 백업을 어떻게 해서든 해드리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회사로서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KSS는 가스 쪽과 이제 케미컬 탱커 쪽 이렇게 두 개의 어떤 큰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나중에 그 케미컬 탱커 쪽도 또 국내 뭐 회사와 함께 이쪽 산업 쪽을 이끌어가는 어떤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해양진흥공사가 저는 아니지만 다른 부에서 그런 거를 이제 백업을 하고 있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 직원들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또 다시 같이 일할 수도 있고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로서 기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제가 이제 사회자라서 너무 칭찬 일색이라서요. 하여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일본에서 좀 강명호 선장님은 조금은 비판적인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본에 계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건설적인 비판. 예. 일본에서 오일 메저 검사를 하다 보면 KSS 배들이 자주 보입니다. 일본에 있는 다른 뭐 3대 선사라든지 BW, LNG라든지 그런 5만 톤급의 VLGC급 선대들 중에서 KSS 배들도 간간히 저한테 자주 들어오거든요. 올라가서 보면 제일 반가운 것이 첫째로는 한국 조리장님 음식을 먹기가 참 힘든데 KSS 배 검사를 가면은 한국 조리장 분께서 아직도 남아 계시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반가움을 느끼고 또 한국 선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타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 한국 회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회사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느낍니다. 그리고 영업 자체를 KS 해운이 직접 영업부터 선원 매닝까지 일원화되어서 쭉 진행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독특함도 느꼈고 다른 회사구나라는 영업을 지금 미국에서 짐을 실어서 일본에 디샤징을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영업력도 굉장히 탄탄한 회사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요. 이런 회사가 자꾸 늘어나서 일본에서도 뭐 제가 검사를 하면서도 이런 회사들이 점점 늘어나서 아니면 KSS 해운이 좀 더 잘 되고 늘어나서 뭐 이렇게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도 이제 같은 우리나라 회사가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점이 있는데 지금 SNS를 통해서 메이저 검사라든지 선박 관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제가 검사에 가서 올라가 보면 선장님이나 기관장님께서 아니면은 주니어 오피서들께서 부담을 느끼시는 적이 많아요. 검사관이 올라가면은 카톡으로 감독님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검사관이 승선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지적이 하나 나오면은 검사관님이 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감독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세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선장님 그걸 받아서 또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선장님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검사에 집중 오히려 못 하시고 감독님한테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도 많다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한테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은 선원들 믿고 맡겨주셔도 충분히 잘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감독님들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고요. 혹시 제가 질문 드릴 부분은 이제 오일 메이저 검사가 내년부터 사이어 검사가 2.0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될 예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 내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시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이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라는 부분이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수소 에너지를 제가 뉴스에서 보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호주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물 분해를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생산한 다음에 수소를 그 자체로 수송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암모니아로 치환을 해가지고 일본이라든지 한국으로 수송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앞으로 준비를 한다는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암모니아 운송이라는 것이 LPG도 암모니아를 운송할 수 있는 타입의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KSS 해운이 앞으로 에너지의 패러다임이 이제 석화에서 수소 부분 이런 부분으로 바뀔 때 그 부분에서 KS 해운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강명호 선장님도 역시 칭찬만 또 하셨어요. 예, 예. KS 해운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도 우리 본부장님 네네. 지금까지 세 분 뭐 코멘트 또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네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질문된 걸 추려 보니까 매년 이제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향후에 채용 계획이 어떤가에 대한 게 하나 하고요. 그리고 오일 메이저의 사이어 검사 2.0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그리고 수소 에너지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뭐 요 부분은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추가로 뭐 다른 건 아닌 거 빠진 거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원이나 좀 전에 오일 메이저 같은 경우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몸담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제가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플리트 리스트에서 보셨듯이 아직 LPG 쪽에 세척이 선박이 나오고요. 그리고 메탄올 선박도 지금 내년에 인도 받을 예정입니다. 메탄올 운송 선박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3번 수소 에너지하고 연결돼서 또 설명이 되겠지만 향후에 저희는 이제 수소 에너지 그리고 암모니아 운송 시장 요게 또 하나의 넥스트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 뭐 그 부분을 고려치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들도 많고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내 유일하게 암모니아 운송선 MGC 선박 세척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수의 어떤 플레이어들하고 장기 계약 15년 계약 뭐 10년 계약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운송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암모니아하고 수소 관련 어떤 사업 쪽에 저희가 관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뭐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둥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속적으로 채용은 일어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박도 지속적으로 선원들에 대한 보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무원들에 대한. 오히려 저희가 한국해양대학교나 목포해양대학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현재 젊은 사관분들이 오셔서 특례가 끝나면 내려가신다든지 아니면 뭐 3, 4년 정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발굴하 육성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뭐 특정한 또 외국 업체가 원할 경우 뭐 회사를 그만두고 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조금 어쩌면 이게 잔잔한 물에 돌을 던지는 걸 수도 있지만은 제가 잘 모르는 저로서는 실질적으로 약간 장인 정신이나 직업의 프로페셔널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해대를 나왔습니다. 저는 뭐 승선학과를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일반 뭐 법학과 회사 법학과 출신이지만은 회사 법학과를 해양대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어떻든 국가의 지원과 또 특례와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 학교를 선택할 때 승선학과를 선택할 때는 장기적으로 자기의 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고 갔을 거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젊은 사관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고 일부 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유약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군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지만은 상당히 아까도 저기 팽만인에 계신 검사원님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수직 계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특수선 분야고 LPG라는 생수한 운송선이도 하다 보니까 어디서 데려와서 중간에서 일을 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승선 생활을 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하급상은 3항사부터 시작하고 3기사부터 시작해서 실항사, 실기사 뭐 이런 것들 시작해서 진행해서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 정말 열심히 공들였던 분들이 나가면 타격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가 한번 돌을 던져봤습니다. 저희는 계속 신규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고요. 계속 사업도 확장할 예정입니다. 오일 메이저에 대해서는 유관 부서에서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끝났고 얼마 전에 저희는 또 오일 메이저 중에 하나의 오디트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또 점검되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물론 뭐 쉽지 않은 어떤 챌린지지만은 또 한번 저희가 잘 준비해서 CDI 검사나 오일 메이저 검사를 받을 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저희 유관부서를 통해서 제가 위튼으로 작성해서 김영호 부장님인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소 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지금 저희 CEO나 저희 경영진이 매우 관심이 높은 분야입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LPG 선대 팽창을 확대를 어떤 중점 사항으로 진행을 해 왔다면 향후에 에너지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친환경 친환경 논리로 인해서 분명히 수소 에너지를 위한 암모니아 수송이나 저장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국내 같은 경우 지금 암모니아가 135톤 정도 수입되고 있고요. 대부분 남해화학이랑 롯데정밀 같은 일부 업체들이 정밀화학이나 또는 비료 원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었던 사안이지만은 향후에 에너지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 수소 경제와 맞물려 뭐 쉽게는 국가에서 필요한 발전용으로 필요한 부분은 1,000만 톤 정도 되고 포스코를 필두로 하여 산업체에 필요한 건 그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런데 수소 자체를 이송을 하기 위해서는 253도로 마이너스로 냉동을 시켜야 되고 700파 이상으로 압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현재 기술력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김영호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분간은 그레이 수소나 블루 수소로 갈 거고 그런 차원에서는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든지 메탄올이든지 LNG에서 나오는 어떠한 수소를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부생 수소로서요. 그리고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테스트도 이미 발전소 혼수하는 테스트도 진행 중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모든 기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에서 국내 플레이어들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여러 모든 트레이더 메이커 회사들하고 다 접촉 중이고요. 또 일본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활발한 수소 경제의 가장 활발한 지역이 북동이고요. 그리고 유럽은 이미 많은 단계를 진화를 한 상태고 호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CO2를 받아서 매집을 하고 그리고 수소를 암모니아에 실어서 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같은 거 아람코 삽입을 이미 필두로 해서 많은 부분 그린 수소를 만드는 부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 당분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LNG에서 뽑든 암모니아에서 뽑든 아니면 암모니아에서 운송을 하든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다음 세대 먹거리는 암모니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경영진께서도 경영진 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이하 경영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저희인데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정도에서 추가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영업적인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영호 부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추가 하나 말씀드리면 학생들 지금 승선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KSS 해운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 선대가 자꾸 신조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본선에서 진급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박찬도 부장님께서 들으시면 본부장님께서 들으시면 좀 안타까운 소식이겠지만 제 동기 한 명도 지금 최연소 도전사가 됐거든요. KSS 협회에서 3년 선전을 마치고 도전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빠른 진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KSS 회원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상세한 답변 고맙고요. 네네. 다음에는 우리가 플로아에서 말씀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플로아를 넘기기 전에 좀 사회자로서 좀 몇 가지 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한국 국적 선사들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그럴까요? 좀 착한 기업이라면은 좀 이런 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명호 선장이 이야기했듯이 한국 선원들이 많이 타고 있다. 사실은 이제 그 한국 선원이 많이 타고 있다는 것은 인력 우리 채용 면에서는 좋지만 그게 또 그 제3국 선원을 쓰면은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으니까 선사의 경영으로서는 오히려 또 압박이 될 텐데 그렇지만 이제 고용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주 좋다는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선원의 비율이 어쩐지 그리고 이제 한국 선원이 많이 타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편의 지적을 하지 않고 한국 깃발을 많이 달고 있는지 우리나라 선대를 보면 BBC, HP를 많이 해가지고 거의 7, 80%가 외국 선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KSS 해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깃발을 많이 또 달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선박 금융과 관련해서 보니까 아마 그 자부담이 상당히 많다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10% 자부담에 90%는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케이스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자부담이 30%고 은행 대출이 70%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출금이 작으니까 이제 그 변제해야 될 금액도 작게 되고 불경기가 왔을 때 더 탄탄하게 회사를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요소하고 또 하나는 아까 보니까 3국 간 운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해운업의 그 정수 재미라는 것은 묘미라는 것은 우리나라 화물을 실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운송을 많이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노다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삼국간 운송을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갖고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예, 저기 본부장님 이게 이제 녹화가 되기 때문에 민감한 거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위에 사관들 경우는 대부분 한국 선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급 선원들과 하급 승무원 같은 경우는 외국 선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에서 허용하는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뭐 BBC HP라든지 뭐 BBC HP 처음에 도입하면 다 BBC HP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의 지적선으로 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한이 끝나면 13년에서 15년 상한이 끝나면 국적성 도입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키트에 대해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10%에서 30% 정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아까 얘기하셨던 그 KOBC 부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각 그 금융성과 렌더들 사이와 어떤 좋은 관계와 어떤 크레딧을 인정받아서 좋은 금리로 지금까지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선박 자금을 융통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상국간 운송은 기본적으로 제가 발표 시에 말씀드렸다듯이 국내에 수입하고 있는 LPG 양은 600만 톤밖에 안 되고 그중에 이제 E1하고 SK가스가 E1과 SK가스로 나누어집니다. 수입처는. 그리고 그 수입처 중에 SK가스 같은 경우는 SK시핑이 지금까지 전담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그리고 물론 수압도 걸고 중간중간에 많은 뭐 다른 제3의 화주들, 제3의 메이커들도 수출입을 통해서 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삼국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E1 외에는 전부 외국 화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일본 강명훈 선장님께서 얘기하셨던 일본 얘기는 저희가 일본에 화주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JS그룹, JG그룹, 그리고 이토츠, 그리고 수미토모 계열사인 지식스라는 LPG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회사에 각각 5년에서 7년짜리 대선이 선박이 한 척씩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배들이 일본 포트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임포터에 해당되다 보니까 일본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월드와이드로 다 갑니다. 저희 회사배는 뭐 LPG가 수요처가 있는 곳이면 모든 곳에 다 들어가고 있고요. 주로 선적은 미국하고 중동에서 이루어지고 가끔 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또 호주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3국 운송만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답변이 감사합니다. 됐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토론하시고 싶은 분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정영근 기자님도 오랜만에 들으셨고 우리 전작 그 선배님 김현빈 그 대표님 질문하실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 한번 예, 질문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KSSAU는 이사회 경영을 하시는 걸로도 유명한데 그 사회 이사가 또 이제 이사회 의장을 하기도 하시고 아마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무엇이 답은 없는 거지만 이 상대적으로 경험에 비춰볼 때 오너십이 굉장히 강한 KSSAU도 이제 박준규 회장님이 계실 때는 오너십이 강한 회사였다고 할 수 있고, 근데 1세대 오너십이 강했을 때하고 2세대 지금 그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하는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좀 장단점이 있는 것인지 경험상 그런 거하고, 그다음 이게 그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LPG의 특징이기도 했고 또 이제 KSSAU이 어쨌든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또 장기 운송 계약을 해서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지금처럼 이제 스팟 운임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장기 운송 계약으로 인한 또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거는 어떠하신지 우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이게 이제 한국가스공사하고 최근에 해운협회하고도 약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운송 계약할 때 FOB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가스공사는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이런 전략 물자 운송할 때 FOB 운송 운송 계약과 관련해서 좀 그 현재 무엇을 주로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 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제가 미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에 LNG의 전략 물자하고는 저희하고는 상관없이 실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진짜 전략 물자라서 FOB도 CFR이니 거기에 따라서 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절대 자유로운 회사고요. 처음에 이제 사회이사 경영과 오너십 가지는 오너의 경영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제가 이제 한 사업부의 사업부 부장으로서 본부장으로서 그냥 말씀드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용이하지 않고 여기 또 저희 경영진 분들이 다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장일단은 다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희 회사가 지금 사회이사의 어떤 경영은 아닙니다.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고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그 경영을 할 때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이사의 어떤 BOD를 통해서 결과를 거기에 이제 회의를 붙이는 분이지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90%, 99%는 저희 경영진이 실제로 진행하고 저희 사장님 이하 저희 경영진이 진행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는 이제 제가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나온 것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는 명분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있거나 타당성 있는 그런 계약들 그리고 장기 계약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BOD 쪽에서 사회이사분들이 크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가지시거나 리젝트하거나 아니면 이견을 가지시는 부분은 적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지만요. 그러면 뭐 첫 번째 부분은 그렇게 그런 정도의 어떤 답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에 장기 운송 계약과 단기 운송 계약의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LPG는 지금 시장은 운임이 좋지 않습니다. 다운돼 있고요. 뭐 컨테이너 드라이버크 이쪽은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지만은 또 거기도 부침이 있는 시장이고 언젠간 또 떨어질 시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한 여파, 인플레이션, 병목 현상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서 뭐 어떤 지금 운임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물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실제는 결국은 이제 화물의 수요와 공급과 선박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돼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기형적인 시장인 거죠. 그쪽 시장이. 근데 장기적인 뭐 저도 한번 저희 회사 사보를 쓰면서 LPG 그 컨테이너 시장도 스터디해 갖고 발표를 한 적도 있고 컨테이너 드라이 벌크 시장도 해본 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부침이 심한 시장입니다. 그 시장들도. 그리고 결국은 그 부침의 원인이 제공하는 것은 선박의 공급의 문제였고 그 선박의 공급은 조선 기술의 발달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 운송 계약이 좋으냐, 단기 운송 계약이 좋으냐라고 다시 돌아가서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보고할 때 보면 단기 운송 계약을 스팟 운송 계약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선주들이 30%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보면 그 위에 누가 있었냐면 BW, 도리안, 그리고 아방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페트레덱이라고 카고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는 회사 이렇게 4개 회사가 위에 존재합니다. 여기 페트레덱을 빼고 아방스, 도리안 그리고 실질적으로 BW 요 회사들이 실질로 마켓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스팟 마켓을 50척, 30척, 25척 각각 이렇게 가지고요. 근데 30%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희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 운임을 보여드렸지만은 140불대가 온 적이 있습니다. 2015년 6월 달이죠. 최고점을 띄웠습니다. 한 항차를 중동에서 극동으로 오면 한 항차를 찍으면 600만 불이 넘어가는 시장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운임으로만요. 그리고 한 달 TCE, 그 타임 차트 이퀴발런트로 얘기하면 그게 한 400만 불이 나오는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들도 행복하고 투자도 잘 되고 했지만은 바로 2016년부터 유가가 꺾이죠. 그 뭐 금융 경색이 일어나면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테이퍼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유가까지 떨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LPG 시장도 유가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운임이 몇 불까지 떨어지냐면 20불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때 3년간, 그 3년간 2016년에서 2018년 동안 BW와 도리안이 합병을 추진했고요. 결국은 이제 성사는 안 됐지만, 왜냐?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투자를 일으키려고 노력했지만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실적에다가 주가도 최저로 떨어진 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죠. 시장이 좋을 때는 뭐 스팟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시장이 물동량이 매우 적고 하주들도 적기 때문에 부침이 엄청 심하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서 자칫 스팟 플레이를 잘못하면 뭐 다른 선사들이 그렇게 했듯이 저희도 침체기를 맞이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10%에서 30%의 키트 태우고 나머지 파이낸싱을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리스크한 부분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정도의 선종을 유지하는 데까지는 장기 계약을 통해서 수입을 고정을 시키고 다른 추가 포트폴리오를 노리고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이 생각은 저는 이제 경영진으로부터 다 받은 거고, 또 저도 나름 영업을 하면서 느낀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영국의 LNG 선사에서 근무하는 1등 항해사인데요. 지금 발언을 신청해서 아마 바다에 계시는지 영국 런던에서 우리 망에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동현 1등 항해사님 곧 선장하실 것 같은데, 그 이동현 1등 항해사님, 예, 지금 교수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지금 어디 바다에 계세요? 아니면 육지에 계세요? 아닙니다, 교수님. 지금 휴가 중에 있고요. 지금 휴가 한국에 중이세요? 있습니다. 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 발언권 주신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현재 영국 LNG 선사인 TK라는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개인 송출로 지원을 해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제 근무를 3년 전에 해서 지금 1등 항해사로 근무 중이고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어 했던 이유는 선원 입장에서 그 본부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말씀을 드렸고,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한국 해기사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는 대형 선사 LNG에서 1등 항해사까지 하다가 아무런 정보가 없던 시절에 개인 송출로 지원을 혼자 해서 2등 항해사로 이제 들어갔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경력이 좀 부족했었는데 2등 항해사로 다시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회사 내에서 진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보통 개인 송출을 가게 되면 한국 해기사들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월급이나 뭐 승선 계열수나 이런 모든 것들이 대부분 아시안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선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월급이나 그런 로테이션 같은 그런 복지 같은 것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선사이기도 하고 유럽 해기사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한국 선사들에 대한 아쉬움도 굉장히 좀 있고요.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회사가 지금 35개국 선원이 승선을 하고 있거든요. LNG 같은 경우는 한 50척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사선이요. 근데 이 안에서 뭐 나라마다 GDP가 다르고 다 경제력이 코스트 리빙이 다 다르겠지만 저희 나라가 대한민국이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영국이랑 같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텐데 그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된 자랑스러운 저희 나라가 선원들이 대우받는 월급이나 로테이션 같은 것들이 유럽 선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션만 보더라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3개월 승선에 3개월
휴가 이렇게 나오고 월급 같은 경우도 훨씬 많고요. 근데 제가 항상 절실히 느꼈던 거는 선원들에 대한 이런 대우가 저희 나라의 코스트 리빙이나 경제 규모에 맞춰서 올라가지 않는다면 조금 아까 그 본부장님께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제 특례가 끝나면 바로 나간다는 그런 현상들이 어찌 보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해결을 하기가 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요즘 이제 저는 해양대학교를 졸업해서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요, 졸업한 지. 요즘 제 동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보면은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근데 공무원을 간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어찌 보면 배를 타는 자랑스러운 해양대학교에 나왔는데 배를 타지 않고 이런 장기 승선이나 이런 것도 애로사항에 막혀서 다른 출구를 이제 2차 플랜 B를 간다는 것이 조금 해양대 졸업자로서는 좀 아쉬운 면이 커서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면에서 선원들에 대한 복지나 어떤 그런 처우 개선 같은 것들은 KSS 해운이 어떤 계획을 앞으로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답하기에. 저희 회사는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디를 가든 복지나 어떤 급여가 더 좋은 데가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어디서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지, 특히 저 영업적으로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되게 난감하고요.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 사장님 같은 경우도 각 직원들에 대해서 명절 때마다 선물을 각 집안으로 친가로 보내주시는가 하면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들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인터넷이나 FX 같은 어떤 시설도 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여도 사실상 저희는 가장 탑급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HMM이 회사가 많이 올려줬다는 건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 비교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줘도 그보다 더 주는 외국계 회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력이 있으면 뭐 또 외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더 좋은 처우와 더 좋은 급여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게 개인의 자유권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서는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지금 뭐 주간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사장님도 계시고 저희 경영진도 계셔갖고 아마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소리 야단을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죠. 저기 있는 거에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말이죠. 네. 본부장님,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우리 이대성 저 사장님한테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이 그 본부장님, 답변을 제가 하시려고 아마 오늘 오신 것 같으시거든요. 너무 난감한 질문이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영. 예. 아예 아닙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6개월 승선에 3년 휴가인가요?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었어요? 선언법 자체가 보장하는 게요. 이동현 항해사님, 아까 예, 유럽배는 3개월 승선하면 3개월 휴가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휴가. 우리나라는 지금 6개월 승선에 휴가입니까? 지금 보통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전에 선언법상. 있던 회사는 선언법상이요. 선언법상은 제가 최대 승선만 아마 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1개월인가로 제가 알고 있고, 보통 회사에서 계약을 그게 이제 최대 승선 가능 승선 기간이고, 회사에서 요구를 하는 건 보통 6개월 승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승선을 하고 2개월 휴가를 받고요. 예. 선박직원법에 6개월 승선하고 한 달에 8일의 법정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8일이니까요. 우리도 많이 좀 나아지긴 했어요. 아니 예. 그 3개월 휴가는
저희들 배 탈 때부터 1980년대부터 유럽이 가지고 있던 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맞습니다. 많이 좀 처지긴 했었는데 많이고 아쉬운 점이고 우리도 조금씩 이제 따라가는 저 형태라고 알고 있고, 하여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많이 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우리 편의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 선원들을 태우면 이제 좀 임금이 낮아지고 그게 경쟁력과 또 연결되기 때문에 좀 일도양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는 네, 그런 예, 게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좀 그건 나중에 우리 사장님께 부탁드리기도 하고, 권호인 선배님 혹시 예, 웃고 계신데 예, 제가 그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놨는데요. 그 질문 전에 그 이동현 씨 그 질문한 거를 이대성 사장님도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을 선주 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바다가 존중받는 그 국가가 되면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 유럽이 많이 받느냐? 그네들은 사회가 다 인정을 해주죠. 이제 한국은 사회가 인정을 안 해줍니다.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아까 그 박찬도 본부장님이 길을 쓰고 하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탑이에요. 더 이상 더 하는 거는 현실에서는 어렵죠. 시간이 걸릴 문제고,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우리의 현실이 선주국가, 해양국가가 안 돼 있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더 좋은 그 복리와 후생을 제공하는 회사로 갈 수 있겠죠. 손흥민이가 유럽 가면 저 연봉 많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질문 전에 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KSS 해운이 부산 라진항에 컨테이너 서비스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슈퍼 겐츄리 크레인 문제가 불거졌더랬어요. 채팅방에 올려놨습니다. 슈퍼 겐츄리 크레인 하나가 60억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하버 크레인으로 이제 그 처리가 됐어요. 배가 크지 않은 배가 갔는데 아마 북한 쪽에서 슈퍼 겐츄리 크레인을 얘기를 해서 제가 답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해하기로 그 KSS 해운이 대한민국에서 비단 해운만이 아니고 기업 그 중에서도 가장 도전적인 기업, 남이 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양쪽으로 그 도전을 많이 하는 회사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남이 하지 않는 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에 퍼블릭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상을 주는 방식. 예를 들면 1714년도에 영국이 경도법을 만듭니다. 론지튜드 프라이즈라 그래가지고 경도를 계산해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국가가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한 40년 뒤에 경도가 계산이 되죠. KSS 해운은 그런 거 한번 트라이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선박 중에서 냄새에 민감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KSS 해운이. 그래서 냄새 측정기를 KSS 해운이 를 해서 한번 만들면은 지구상 최초의 기술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 화학 약품을 핸들링 하다 보면은 안전 측면에서 셀프 디텍팅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냄새 분야는 좀 미지의 영역입니다. 이런 걸 한번 트라이 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몇 분 이야기를 좀 더 듣고 합쳐서 그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우리 김상환 인천 해사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와 계신데요. 그 인천 해사고등학교 학생들 졸업하고 이 KSS 해운에도 많이 가는 적,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런 그 LPG 운송에 대한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제도가 있는지 그런 걸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요.
아무래도 KSS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뭐 최우선 회사가 되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도 뭐 지금까지 이제 실습으로 해서 한 5명에서 6명 정도 보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최근에는 뭐 학생들이 다양한 욕구 때문에 그런지 연계 취업하는 게 뭐 본인들이 또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것은 학생들이 성선에서 뭐 잘못이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문제 같고요. 지금까지 우리 졸업생들 보면은 KSS에서 그래도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그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졸업생 중에는 상당한 부분 회사에서도 또 계속 그 육상 근무까지 이어지고 이런 그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특별히 그 LPG 교육이나 LNG 교육, 뭐 가스, 케미칼 교육을 따로 이제 시킨다기보다는 방과 후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그 선종별 교육을 가끔 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원하면은 뭐 탱커선 중에서 또 특수선 같은 경우도 이제 배울 수도 있고요. 컨테이너선이나 일반 화물선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선종별 교육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튼 저희들은 뭐 KSS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고 또 회사도 학생들을 잘 또 받아서 항해사로 또 기관사로 잘 성장시키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저희들이 가고 싶은 학생들이 우선이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KSS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학생들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잘 적응해서 장기 승선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보내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하여튼 뭐 사장님 이하 직원들 전체가 학교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평소에도 저희들도 이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뭐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좋은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계속해서 성장 잘 시켜주시고 또 더군다나 또 회사도 성장해왔으면 좋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그 이제 선사에서 뭐 사장님이나 부장님 오시면은 학생들 데려가서 저녁도 건하게 사주시는데 지금 KS 회원도 그렇게 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KSS 뭐 선배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그 학생들이 직접 가면 선배들 예. 따라서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육군하는 선배들이 또 있어서 학생들 따로 또 잘 챙겨주시고요. 지금은 뭐 이제 단체 실습을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단체 실습 마치고 이제는 뭐 회사에 바로 이제 엑스팅 또는 인턴으로 이제 학생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회사와 달리 KS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회사들보다도 좀 선제적으로 우리 학생들 뭐 실습 제도가 바뀐 거에 대해서 한번 대책도 마련해 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랄까 이런 것을 KS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고등학교가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요즘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현장 실습에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실습선을 저희들이 만들어 줬고요. 부산 해사고등학교, 인천 해사고 양교가 이제는 3학년 2학기 때 100% 이제 단체 실습을 마치고 졸업 후에 이제 바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자격증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습을 또 다시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럼 실습 대신에 한 3개월 정도 뭐 액팅이든 인턴이든 어떤 제도를 통해서 선박 회사에서 이 학생들을 최저임금의 뭐 70% 또는 항해사 봉급의 한 70%를 주고 채용을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을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은 학생들은 회사에서 바로 이제 사망기사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제도를 지금 정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좀 달라진 제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KSS 쪽에서는 상당히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정부에서 바뀌어진 이런 제도에서 학교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착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상당히 부분 이제 많이 노력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전작 선배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작 전문인. 예.
예, 오늘 저기 KSS 소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놀란 정도로 이런 강소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것을 해운업계에 있었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KS 해운이 1969년도에 창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해운 또는 이런 해양 산업에 그동안에 수많은 위기가 오고 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만 해도 70년도에 오일 쇼크, 또 80년대 해운 합리화, 90년대 말에 IMF, 그 다음에 2008년, 10년에 세계적인 그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요즘 팬데믹, 이런 수많은 고비고비를 다 넘어와서 50년 이상 생존했다는 게 대단한 회사로 제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도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찬도 본부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존 능력이 있었지 않느냐 이제 이해를 하는데 낮은 사고율하고 하이 퍼포먼스 직원 공유제 이 세 개의 방향성이 상호 연관이 돼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해운은 업종 특성상 사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KSS 해운처럼 특수 화물을 운송한다거나 아니면 여객선을 운송하게 되면 회사가 어려운 위기에 처한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안전 문제, 또 하나는 시황의 문제거든요. 근데 제 경험으로 제가 또 들은 바에 의하면 해운 기업이 무너질 때는 시황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서서히 눈에 잘 안 띄게 옵니다. 그러나 특수 화물, 뭐 여객선이나 뭐 이런 가스, 유조선 이런 운송회사들은 대형 사고 나면 회사에 전망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예를 들자면 엑손 발더스랄지 또 우리 가까이 이런 또 세월호 사고랄지 회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박찬도 본부장님께서 그 낮은 사고율을 강조하신 게 회사의 어떤 창업 또는 경영층 그다음에 고위 간부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50년 이상 생존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찬사를 보내고요. 앞으로도 50년, 100년 가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기업이 살아야 애국입니다. 하여튼 KS 해운 창업하신 창업자분, 그 다음에 그동안의 경영진 모두 다 애국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저기 너무 좋은 말씀하셨어요. 예. 전작 전문님이어서 저도 좀 말씀을 좀 하고 싶네요. 사실 전작 전문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 낮은 사고율. 근데 특이하게 2018년도가 조금 높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고율 그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타 선사들은 좀 높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일반 벌크선을 포함한 모든 선사의 사고율인지 그다음에 동종 그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동종 선사의 사고율인지는 그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전체 선종을 포함한 사고율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리퀴드 카고 선들은 아무래도 사고율이 좀 낮죠. 네네. 의외로 저 가스선 같은 경우는 사고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뭐 케미칼 선들도 이 선체 사고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오로지 이제 있는 게 주로 그 콘테미네이션, 카고 콘테미네이션 사고가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2018년도에 사고율이 약간 한 30% 정도 되는 걸로 나오던데, 그거는 어떤 특별한 사고가 있었나요?
그거는 이제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이석현 교수님 저희가 오픈하기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도 그 굉장히 낮은 손해율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른 분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이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조금 좋은 쪽으로 놀란 게 신조선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신조선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신조선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특별히 한 5년 전부터 아마 발주를 했을 것 같은데 성과가 되게 낮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성공적으로 신조선을 이렇게 많이 갖게 됐는지, 좀 무슨 전략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CEO께서 현재 CEO 3기 CEO께서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가스선 영업만 지금 하셔갖고 지금까지 온 게 거의 30년 돼 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켓에 대한 감각이 남다르시고요. 네트워크도 좋으시고요. 실질적으로 또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계속 아까 중간에 발표해드린 대로 계속 준비해 오면서 또 내부적인 어떤 인력의 맨파워를 성장시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장 논리로 보면 셰일가스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리먼 지나고 뭐 테이퍼링 금융위기 지나고 유가 떨어졌다가 다시 경기 부양하는 철에 있어서 잠시 올라갔던 시장을 사전에 이제 저희 CEO께서도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시게 됐고요. 그 선박 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거신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과 시장도 저희가 잘 읽은 거고요. 나름. 그래서 뭐 아주 저가의 수주들을 많이 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기존에 설령이 있었던 배들은 또 중간에 처분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설령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아까 친환경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하나 말씀 좀. 예, 김영준 교수님, 예. 저기 종전에는 사우디가 매달 1월 1일부로 매달 첫째로 CP라고 해서 가격 공시를 했거든요. 요즘도 그게 지속되고 있습니까?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죠. 그럼 네. 제가 SK가스 수급 담당 임원 출신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를 자주 갔었는데 제 무용담을 하나 잠시 이제 소개를 해주면서 특히 학생들한테 교훈이 됐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가 그 당시는 사우디가 최대 생산국이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막 부르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이제 일본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리고 단일 기업으로서는 SK가스가 제일 물량이 수입량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우디 아람코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협상 카드를 꺼내서 우리 쪽에 유리하게 카드를 꺼낼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떻게 냈냐면은 LPG는 결국 최종 소비자, 엔드 유저가 서민, 농촌 이런 코먼 피플인데 당신들 가격 막 이렇게 높이 받아가지고 소비자들 다 떠나면은 시장 자체가 없어진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적정 가격을 유지해 달라고 딱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미스터 김이 좀 아이디어를 내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준비한 카드를 딱 꺼내버렸죠, 그때. 어차피 에너지는 크루드 오일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열량 대비로 크루드 오일보다 30% 이상 넘지 않도록 해달라고 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일본하고 연계 접전을 딱 폈어요. 미쯔비시하고 사우디하고 우리 같이 공략하자고. 내가 이런 목소리를 먼저 낼 테니까 또 미쯔비시나 이토토 이런 데서도 우리하고 같은 목소리 내달라고 제가 딱 그 카드를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일본의 아람코 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쪽에도 다 이렇게 말을 다 맞춰가지고 결국은
그 카드를 우리 카드가 성공을 해서 이 그때 캡을 씌우는 작전이 성공을 했었는데 결국은 어떤 전략을 하든지 엔드 유저가 어떤 의견인지 이게 제일 키 같아요. 특히 화물과 선박은 실과 바늘 관계이기 때문에 선박 회사라도 화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화물은 선박에게 용선 시장이 이걸 다 알아야지 결국은 엔드 유저한테 값싼 이런 편리하고 값싼 제품이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펴든지 간에 전체적인 마켓 윤곽을 탁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이제 건의드리고 싶고 제가 두 번째로 또 이제 그 무용담이 되겠습니다만은 에너지 가격은 동고하더라도 겨울에 비싸고 여름에 싼 게 일반적인데 어떨 때는 겨울에 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을 대비해서 물건을 잔뜩 준비했다가 그냥 이거는 뭐 나중에 헐값으로 팔아야 되는 이런 우려를 범하기 때문에 항상 동절기, 하절기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예측을 잘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은 키 팩터 관리를 쭉 했었어요. 제가 LPG 수입을 담당하지만은 어디까지 제가 이제 팩터를 관리를 했냐면은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 수준까지 제가 재고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당시는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를 보름 단위로 계속 공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추세를 쭉 보면은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가 조금 떨어진다면은 나중에 이 가격이 강수로 갈 수 있겠다 등등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어디까지도 체크했냐면 미국의 곡물 시장 동향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곡물 시장이 풍부하게 생산이 되면은 곡물 건조를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LPG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곡물 생산이 많으면 이 분명히 연료 소비는 많아진다. 이렇게 두루두루 체크를 해가지고 그 확률적으로 좀 이게 높은 확률을 지금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오늘 그 SK 가스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도 KSS를 좀 활용하고 했었어요. VC로 좀 이용하고도 했었는데 저기 그 당시로 제가 KSS 그때는 한국 특수순위라고 그랬었는데 한국 특수순위 그 당시 느낌만 해도 굉장히 기술 집약적이고 치밀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다 할까 오늘 보니까 ESG라든지 역시 앞서가는 회사로서 면모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큰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오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 학생, 그다음에 오션폴리텍 학생들 제가 볼 때는 한국해양대학 실습생에서 한 30명 가까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학생들 중에 대표로 누가 한 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이 타이밍에 우리 이대성 사장님 혹시 계시면은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제가 이제 고마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은 우리 모임이 이거 시작할 때부터 가장 큰 스포트가 우리 KSS 해운입니다. 이제 여수항만공사에서 한 10명쯤 계속 들으셨고 KSS 해운의 정지훈 선생님이라고 오늘 보니까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그분하고 연락해서 이제 제가 줌을 주면은 KSS 해운에서 적어도 10명에서 15명은 꼭꼭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작년 9월 달부터 우리 모임의 가장 큰 지원자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또 우리 해상법 연구센터에 또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발표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능 기부지만은 우리 또 조교가 이걸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나가요. 그런 비용도 사실 KSS 해운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도.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해운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다 알리고 해도 어떤 사장님이 이 공부하는 모임에 우리 직원들 가서 공부하라고 하는 데는 아마도 KSS 해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최고 경영자께서 생각하시는 게 다르신 것 같아요. 오늘 많은 찬사를 또 받으셨지만 저도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장님 한번 좀 오늘 종합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박수로 우리 사장님 환영합시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말씀 들리나요? 아주 잘 들립니다. 예, 예.
그동안 사실은 뭐 저희 직원들이 이 공부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을 해서 저희가 뭐 약소하게 지원을 드렸지만 얻은 게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해운이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또는 유관된 산업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관련된 서적도 많이 부족하고 또 좀 특화돼서 공부할 수 있는 여력도 많이 부족한데 우리 뭐 김윤영 교수님께서 시작은 참 미미했었지만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모임으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또 잘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은 이게 무슨 뭐 월사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얻어가는 건 많고 내는 거는 별로 없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남는 장사를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앞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리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고정 멤버 이외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돈을 좀 내고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정말 좋은 말씀들 또 어떻게 보면 좀 송구스러울 정도로 저희 회사를 과찬해 주시는 여러 업계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300년 가는 회사 그리고 직원이 주인인 회사 그리고 적어도 대한민국 해운선사로서 모범적이고 또 해운을 사업적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함께 직원이라는 것은 육상 직원을 포함하고 해상 직원까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이제 4대 사장인데 이제 사장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오래 할 수 없도록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느 누가 사장을 오래 함으로 인해서 그 밑에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성장해온 후배들이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논리를 보면 잘하는 사람이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그런 기회가 있다고 느낄 때 또 후배들이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더 좋은 회사를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시는 이동현 일항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역시도 이렇게 단순 비교할 게 아니라 뭐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 이것이 단순하게 숫자와 뭐 몇 개월을 쉬느냐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어느 수준까지 만들어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육해상 순환근무라든지 또 20대 초반부터 해운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면서 뭐 결혼이라든지 연애라든지 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또 미래의 삶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폐쇄성을 전제로 한 해상 생활을 좀 더 폭넓게 경험치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오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산의 회사 본부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100% 저희 회사 승선자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뭐 짧으면은 뭐 6개월에서 1년 길면은 3년 또 부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또 어느 정도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2달, 3달 정도는 승선을 하는 그런 현장과 괴리감이 없이 계속적으로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전에는 저희 회사가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어서 좀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희도 이동현 일항사가 근무하고 있는 그런 회사처럼 멋진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제 바른경제 동인회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공유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나라에 좀 더 어려운 시기, 우리가 51년 동안 회사가 유지된 것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낼 수 있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우리 해당 직원도 그렇고 육상 직원도 그렇고 한 급여의 30% 정도는 성과 공유로 받고 있기 때문에 원래 월급의 30% 정도 더 받다가 어려워지면은 30%를 못 받아도 지속적인 고용이 유지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좀 미미한 면이 많이 있지만 앞으로 더 우리 교수님을 포함해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그 전문가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상응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일하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예, 그 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는 김현빈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주일 한국대사관에 그 해양수산관을 했는데요. 예, 그 혹시 그 일본의 유명한 소설 해적이라고 불리는 남자라는 소설 혹시 아십니까? 예, 아까 우리 저기다 올려놓으신 거 읽었습니다. 아, 예, 예. 예, 제가 그 평소에도 제가 해운은 잘 모르지만은 KSS를 볼 때 제가 읽었던 그 야쿠타 나오키의 그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해적이라고 불리는 남자, 카이조쿠토 요바레타오 도코. 네, 근데 이제 이 소설이 그 2013년도에 일본 서점 대상 1위를 차지한 그 베스트셀러로 이제 사실의 바탕을 둔 역사 경제 소설인데요. 예, 이제 이렇게 이제 2권으로 돼 있고요. 예, 예, 이거는 이제 문고반인데 이렇게 예, 이제 2016년 현재 그 350만 부가 팔린 아주 베스트셀러고 바로 이제 보니까 2016년도에 이제 영화화까지 됐어요. 근데 그 네, 일본에 가면은 그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이데미스라는 그 주유소가 있는데 그 이데미스 그 설립자 이데미스 코잔의 설립자의 일생을 그린 소설인데 이게 이제 그분이 이제 석유 왕이잖아요. 예, 석유를 팔아서 이제 일본의 대기업을 이룬 그런 소설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일본 그 패전 이후에 일본이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일본 국민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준 그런 이제 소설로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이걸 읽어보면서 이게 KS 해운하고 좀 비슷하구나. 그리고 이 소설에서는 KSS 해운은 LPG를 다루지만은 이 소설은 이제 석유를 이제 다루는 그런 소설인데 사실 이 소설의 원작가는 이제 야쿠타 나오키라고 하는데 일본의 아주 극우 소설가예요. 그래서 이분 얘기만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적어도 이 소설만큼은 굉장히 그 사료의 바탕을 둔 아주 사실적인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감명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제가 평상시에 생각을 했고 또 오늘 KSS 해운에서 또 강의를 하다 하니까 이게 생각이 나서 또 오늘 또 사장님께서도 마침 나오셨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뭐 모두가 다 KSS 해운을 칭찬하는데 또 저까지 덧붙였습니다. 너무 좀 하여튼 KSS 해운 우리 모임을 위해서 좋은 일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번 감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글로는 번역된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영화는 됐다고 그래요. 영화는 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이재혁 선생님이라고 또 회계사 출신이면서 목포해양대학교 학생 학부모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혁 선생님하고요. 아마 한국해양대학교 4학년인가 3학년이 그럴 텐데 현재민 학생이 지금 아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오늘 학생들 대표해 가지고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혁 학부모님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해양대학교 졸업해서 배는 6척 정도 승선하고 SK온에서 기획하고 SM 기획 정책 그다음에 SM 실제로 또 수탁 받아서 LNG 같은 거 이노마린이나 쪽 해서 하다가 현재는 좀 회원 외의 계통에서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KSS는 늘 관심을 갖고 보는 회사고요. 가끔 주식할 때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재무제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회사라서 저도 저 아이들이 KSS에 들어가서 좀 2명의 회대생 있는데 KSS에 들어가서 많이 배우고 또 회원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오늘 뭐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원래 또 지금 회원에 있지는 않지만 회원에 있을 때 했던 업무가 회사 기획 쪽하고 그다음에 SNG, SM 정책, 통승 모델이라든지 롱텀 메인테넌스 플레이라든지 뭐 중장기 개발이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던 게 제 주요 업무다 보니까 오늘 본부장님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서 조금 KSS는 좀 이제 아까 영업이라든지 그런 향후 그 회사 사업 계획 말고 좀 이제 선언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메모는 좀 많이 했는데요. 이분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개인적인 관심 차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냥 그 아까 그 우리 이동현 후배님이 이제 유럽 사례 얘기해서 우리 한국 이제 국내 선사의 우리 회계사 뭐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냥 회원을 떠나 있지만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 보고 있고 관련 자료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자식이 뭐 둘 다 해양대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해운업계에서 저도 근무했었고 해운이 우리 해양대학 출신자들에 대해서 좋은 처우를 해주기를 바라는 뭐 부모의 마음은 이동 일사업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유럽에서 그런 대우를 해주는 거를 제가 1992년 승선할 때 이미 배탈 때 이미 들었던 내용들이고 유럽에서 4개월 승선하고 3개월 휴가한다. 그때는 좀 우스갯소리로 뭐 제가 이해했던 바는 유럽은 이미 우리보다 해운 선진국이었고 어떤 해운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또 회계사들이 만약에 우리처럼 그 당시 저희는 뭐 제가 14개월 탄 적도 있고 뭐 12개월, 8개월 이렇게 다양하게 승선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승선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속된 말로 배를 너무 오래 타게 되면 이혼 사유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회계사들끼리 듣고 했던 그런 시절이라서 근데 지금 이제 우리도 좀 잘 살게 되어서 회계사의 처우가 좀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은 당연한 부분인데요. 각각 그 휴가 문제 보다 보니까 그거는 좀 많이 아직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은 것 같아요. 8개월 지나고 나서 뭐 아직도 6일의 휴가를 준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국내에서도 주 5일 근무를 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회계사들은 그렇게 따지면 한 달 승선해서 주 5일 했을 때 8일 이상이 되기도 하고 되는데 현재는 6일을 휴가를 주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수부에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해서 조금 그런 부분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KSS에서 관련해 가지고 그냥 생각난 김에 한번 하나 궁금한 게 저도 이제 하던 일이 거의 10년째 하던 일이 맨날 항상 선사에서는 SM 코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회사가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좀 달라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영업을 잘해서 어떤 수익을 많이 내서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SM 코스트의 경쟁력을 그러니까 안전은 확보하되 코스트는 최대한 낮게 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좋은 급여를 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LNG를 제외하고는. LNG는 가스공사에서 그 보전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LNG들은 높은 타립을 책정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 SK 같은 경우는 LNG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아웃소싱을 했거든요. 이제 VLCC 조사도 아웃소싱을 했고 그리고
저희도 그 당시 LPGC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월드와이드로 뛰는데 월드와이드 뛰는 그 선원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지해운, 한선해운하고 비교했을 때도 임금이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못 들어올 때도.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제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우리 이제 뭐 현재도 아까처럼 유럽처럼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학부모이지만 또 회계사였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들도 조금은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그 후배 회계사들 자존감을 조금 세워주고 또 그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 의욕 관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조금은 우리 경제 성장률 비례해서 조금은 더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KSS는 보니까 그런 뭐 이익 공유라는 이런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어서 항상 그런 부분은 어떤 좋은 어떤 타 회사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해서 같이 적용해서 좀 더 이렇게 회사 이익을 또 공유함으로써 더 책임감을 갖고 또 장기 근무하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회원 전반으로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 질문 하나 드리면 아까 그 내가 개인적으로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 그 현직 일항기사들 그래서 선기장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목회대생도 들어와 있고 한해대생, 오션폴리텍 학생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실습에 관한 그런 부분 불만들이 굉장히 현업에서 많이 이렇게 선박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듣기로는 뭐 어떤 회사라 말할 수는 없는데 H회사 같은 경우에 H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장에서 그러니까 선기장님들이 실습생을 거부한 사례가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5척인가 10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해대생 나오는 실습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우리 KSS 해운에서는 실습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계시는지 그거 하나 좀 궁금하고요. 저희도 실습을 좀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선우는 이제 하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H모 해운에서는 배 올라오자마자 뭐 한 배 타고 또 심지어는 2배 타고 그냥 바로 3명인가 4명이 중도 하선을 해서 그냥 군에 가버린 그런 이야기를 어떤 전에 들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가 30년 전에도 저희 승선할 때도 거의 초급 회계사들의 80%가 거의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때는 뭐 해수부나 이런 부분들 공기업이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우리처럼 해운의 육상금으로 올라가는 거를 좀 많이 선호하던 시절이긴 하지만요. 근데 지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과거와 달리 조금 더 다른 현상으로 보면 중도에 그냥 배를 하선해서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부분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우리 후배 회계사들이 배를 좀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호소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회대생을 도움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선언은 부족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교대도 굉장히 어렵다나 뭐 그런 얘기 들었는데 혹시 이제 말이 좀 많이 겉돌았습니다만 이 향후에 지금 뭐 국제선박도 보니까 많이 줄었고 그래서 한국 사람 타는 국제선박의 과거에 비해서도 이제는 한국 선원들이 많이 타고 있지도 않고 거의 외국 선원들이 한 98, 90% 타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KSS는 나중에 선원 구성을 나중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지 그러니까 한국인하고 외국인하고 비율해서 솔직하게 현재 트렌드가 이제 있고 또 해양대에 나온 분들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건지 내국인들을 많이 태우고 싶은데 또 뭐 태울 수 없는 환경이다. 그 가능성이 뭐 없지 않아 있으니까 통계상으로도 2025년이면 상선 회계사가 1,700명 부족할 거라고 해수부에서 그런 자료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면서 지금 이제 실습 환경에서
실생들의 어떤 그런 또 실습 기피 현상도 있고 또 졸업해가지고 어렵게 취업을 해서도 중도 하선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의무 복무를 마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향후 이제 4, 5년의 회계사 수급 전망 감안했을 때 혹시 KSS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들을 에 대한 어떤 채용 정책이라든지 비율 부분에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민 학생 이야기를 듣고 같이 그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민 학생 지금 예, 그 들리십니까? 방인가요? 예, 예, 있습니다. 현재민 학생. 지금 3학년인가요? 4학년인가요? 한국에 현재 4학년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학교에 있나요? 부산 조도에 있나요? 아니요, 아니면 지금 집에 비대면 있나요? 수업 중이라 다 집에 있는 비대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민 학생 오늘 좀 우리 공부한 내용에 대한 뭐 소감 같은 거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우선 발언권 주신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저 소감에 앞서서 혹시 박찬도 본부장님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질문이 마찬가지입니다. 하셔도 돼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앞서서 말씀해주신 이제 발언해주신 분들께서는 KSS 해운에 대해서 잠깐만요. 되게 좀 이렇게 얼굴을 좀 보여줄 수 없어요? 예, 제 지금 노트북이 이게 기기 결함이 있어서 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좀 선배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 예, 앞서 말씀해주신 분들께서는 되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접근을 해서 저는 한번 이제 어떤 그러면 뭐 보완할 점이나 단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이익 공유제를 통해서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주인의식, 윤리 경영, 정부 시책에 대한 이런 열정적인 호응을 볼 수 있었다고 KOBC 관계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든 수단이든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업 운영을 통해서 회사는 더 많은 영리를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익 공유제가 미국의 경제학자 루트비 폰 미제스는 그 저서 사회주의에서 이익 공유제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국에 이익 공유제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을 이제 더 불리하게 만들 것이고 도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또한 이제 국내 코스피 상장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대표적인 이제 삼성전자는 배당률이 보통주가 2.6%, 우선주가 2.7%이고 같은 업계인 페노션은 작년 기준 배당률이 1.1%였습니다. 근데 이것에 비하면 KSS 해운은 작년 기준 2.79%로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데 제가 이제 4학년밖에 안 되는 학생이지만 제 짧은 식견에는 이런 KSS가 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상당히 높게 보이고 배당으로 유출되는 현금을 오히려 비축을 해서 어떤 레버리지를 통한 선대 확충이나 또는 시장 침체기에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본부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이제 나타내야 할 것인데 다들 잘 아시는 엑슨모빌은 올해 3, 4분기에만 5.74%의 배당률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글로벌 고배당 기업이 여럿 존재하는 한 지금의 KSS의 고배당 정책은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고 직업 및 회사의 성장에 궁극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요거는 그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보다 사장이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이익 공유제라는 그 미국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이익 공유제와요. 저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성과 공유제는 이게 프로핏 쉐어링이라는 영어 단어로 저희들이 이제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과 공유제라는 프로핏 쉐어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개념이 다릅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 회사의 개념은 뭐냐면 주주가 현금 자산으로 저희 회사 주식을 사주신 분들이 주주고
또 우리 자기 인생을 우리 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일을 해나가는 그 우리 직원들도 우리 회사의 주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어폐가 있는 게 고배당을 함으로 인해서 회사의 투자가 더 어려워진다. 대부분의 고배당을 하는 회사들의 경우 그 회사의 그 경영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투자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3%대에서 4%대의 그 배당은 저희 회사가 100원을 저희가 벌면 70%는 저희 회사의 투자를 위해서 이월을 합니다. 30% 중에서 18%에서 19%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12%에서 11%는 우리 직원들에게 배당을 해줍니다. 이 배당이라는 의미가 보너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배당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청춘과 우리의 힘을 이 회사에 쏟음으로 인해 대한 회사가 그 주주로서의 배당을 해주는다는 의미. 즉 다시 말하면 급여는 따로 있는 겁니다. 급여는 생활급으로 받는 것이 급여고 이 부분은 우리 해상 직원에 근무를 하시든 육상 직원에 근무를 하시든 저희가 올해 아마 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배당을 하게 될 거고요. 또 이게 내년 후년이 되면 더 높은 수준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70%를 이월을 해서 투자 자원으로 쓰고 18%를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12%를 직원들에게 그 성과급으로 준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회사가 어려워짐이 왔을 때 이 12%라는 쿠션이 있는 거죠. 저희 회사가 이익의 12% 정도 쿠션을 못 받게 되더라도 회사는 직원들을 감원을 하거나 어떤 구조조정하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기업을 경영하고 기업이 성장해 나가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업종에 따라서 뭐 IT 기업이나 또는 뭐 제조업이나 또 저희 회사처럼 해운업 같은 경우에 그 기업을 운영하는 그 개념과 방향성이 지향성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해운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의 모토는 망하지 않는 기업이 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막 하다가 급격히 망해버리는 회사는 종업원들의 미래에 대한 담보를 해줄 수 없는 회사예요.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고 꾸준히 그 망할 리스크를 수시로 점검하고 5개년, 10개년 동안 우리 회사에게 다가올 미래의 리스크까지도 점검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 나갈 거를 스스로 내 인생을 건 회사이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하는 직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교 4학년인 그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시면은 저희 그 바른경제동일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오셔서 더 많은 공부를 하시고 하시다 보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 아까 저 지리한 현재민 학생이 항해과예요, 기관과예요? 예, 항해과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항해과인데 그 별을 잡아서 위치 내고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경제학 이런 거까지 이렇게 회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관심도가 높고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우수한 분 같아요. 우리 또 사장님도 좋은 그 답변 너무 이제 고마우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박찬도 본부장님 아까 그 우리 이재혁 선생님 질문하신 내용 그 답변만 하시면은 우리 이제 행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짧게 제 여담을 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선언문 나와서 그렇습니다. 제가 1983년도에 전 직장에서 그 55만 5천 톤 인수하기 위해서 한 달간 생산한 경험이 있어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고 아마 지금 역사상 가장 클 거예요. 불란서 배예요. 그래서 인수하러 갔는데 모든 매뉴얼이 불란서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직접 구두로 또는 현장에 가서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간 기간을 두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카운터판 제가 인수를 받아야 될 프랑스 1등 항해사가 중간에 휴가
기간이 왔다고 그래서 귀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1등항에서 오고 기관장님도 새로 오고 그때 얘기 들을 때 3개월에 2개월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 당시 그 휴가 시스템이 오늘 들어보니까 그 이동현 항해사님 그러니까 3개월에 3개월이니까 한 달이 늘었네요. 그 당시에 한국은 12개월, 13개월 다만 한 달이 될까 말까 해요. 근데 아까 어느 교수님께서 한 달에 8일이면 3달 승선하면 3, 8은 24 아직도 한 달이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김현빈 사장님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해양 수산부의 고위 직책이 또 하셨고 정책에 많이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저 해운항만청 그다음에 항만청, 해운항만청, 해양수산부로 정부 조직은 계속 확대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항만청, 해운항만청 때 선원국이 있었어요. 선원 선박국이 있었어요. 지금 아마 정부 조직은 모르긴 몰라도 10배, 20배 뭐 커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선원 정책을 담당하는 것은 선원 노정과 한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명 될까 말까 할 거는 아주 소조직으로. 그래서 아까 그 권효인 사장님 얘기했듯이 해양국가로 가는데 결국 사람이 변화를 줘야 돼요. 선원이 없는 해양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김인현 교수님이나 여기 또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여기 계시는데 정책이나 국가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려고 그러면 해양 인재가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고 또 많은 복지 문제 그다음에 또 가치관의 문제 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삶의 철학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 조직부터 한번 진단을 한번 내리고 아까 우리 그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 아주 젊은 해기 인력들 이런 사람 의견도 해서 조금 뭐 좋은 어떤 해법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좀 앞으로 좀 우리 김인영 교수님께서 중심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선원들 특히 유급 휴가를 좀 짧게 한 3개월 승선하고 뭐 2개월 또 휴가하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 제도 참 좋은 제도 같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도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좀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KSS 해운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하여간 선원들 복지 문제도 아마 그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뭐 KSS 해운을 뭐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유럽 시스템으로 따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좀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박찬도 본부장님, 예, 아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혁 부모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향후 저희 회사의 인원 회원 수급 과정이 지금처럼 그 폴리시로 그대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걸 여쭤보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다른 저희가 이제 이렇게 VLGC를 얘기를 드리면 하급 승무원의 실력에 국내 어떤 뭐 해상 승무원에 비해서는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더 좋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에 가 있는 한국 분들이거나 아니면 유럽에 있거나 하는 어떤 선진 회원국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면으로 단순하게 보더라도 접근하더라도 그게 제일 걱정이실 겁니다. 비용 때문에 바뀌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하나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장기적으로 해운 수급 인력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00명 정도 모자란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걸 고집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겠죠. 법적인
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선박은 움직여야 되니까 승무원은 확보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해외 인력을 공급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밖에 없을 상황인 것 같고요. 원론적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뭐 속 시원한 답을 지금 드리기에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이 정도 선에서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공관기 저 대표님 혹시 계세요? 공관기 대표님? 공 대표님 저 일본에 공 대표님 안 계세요? 네. 예, 교수님 저 공강기입니다. 예, 아니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공관기 대표님도 인천 해사고등학교 나오셔서 성선 생활을 하시다가 한국해양대학교 공부도 하시고 지금은 이제 판토스의 일본 법인장이세요. 그래서 좀 뭐 소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시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까 저기 박찬도 본부장님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경쟁력 그 분야 뭐 5가지로 말씀 해주셨는데요. 뭐 가장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큰 경쟁력은 그런 경영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솔선수범 하셔서 직원들 특히나 뭐 선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라는 것들이 가장 큰 경쟁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해사고라든지 해양대학교를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승선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결정을 중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 또 자기가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시대가 이제 변하면서 그런 의사결정이 좀 바뀌는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양 물류 쪽 선배들이 그런 인프라라든지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더 개선하는, 그리고 좀 더 노력해서 그런 후배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가장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께서 KSS 해운 그리고 LPG 관련된 강의 너무 주옥 같은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우리 후배들한테도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게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하면서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자연 박사님, 구 박사님. 네. 네, 구자연 박사님. 네, 저 있습니다. 예. 예, 좀 오늘 우리 전부 해온 사람들만 이야기를 해서 구자연 박사님 이제 KDI에서 이게 굉장히 넓게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KS에서 해오는 이제 우리 가정용에 들어오는 LPG 수송해주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해운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요. 오늘 이제 KSS 들으면서 이제 LPG 시장, 해운 시장에 대해서 또 많이 배웠고요.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해운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앞으로 처우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유럽 수준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 주셨던 것 같고, 그거는 아마 아까 이제 대학생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의 해운업 전체적인 그런 상황과 유럽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하는데,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분명 우리나라가 시간으로 놓고 보면 근로시간이 제일 많아서 그건 정책적으로 계속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쪽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어서 이 방안 아마 그런 큰 컨텍스트에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이제 개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좀 더 관심 있게 들었던 파트가 그 수소 쪽이었는데요. 앞으로 그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탄소 중립 정책과 맞물려서 그렇게 해서 고민해야 될 텐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주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로 오는 쪽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연구를 내년도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가 그 사우디랑 국가적으로 정부랑 같이 해서 연구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사우디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옛날 70년대에 주빌리 그 항만 공사 외에도 지금도 계속 경제 협력을 계속 하려고 하는 바람이 있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피해 맡았던 박사님께 그 수소 관련된 연구를 같이 프로젝트를 고민하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 아까 그 본부장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피임하시는 박사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그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본부장님 한번 연락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역시 구 박사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 수소 경제 관련해서 또 KSS 해운하고 아마 같이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또 성과가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마치고 이제 뭐 헤어져야 할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재형 박사님, 최 박사님 그 말씀해 주시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마무리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이고,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셨고요. 정말 우리나라 그 해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그 분들이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또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꾸준히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금융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걸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항상 늘 얘기하는 그 대형 선박은행이라는 거 그 개념을 다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 박찬도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우리가 KSS 해운이 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KS 조금은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선원들의 처우 문제도 우리가 장기적인 과제로 좀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셨고 KDI 구자현 박사님께서 앞으로 그 우리 먹거리인 수소 경제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대성 사장님 바쁘실 텐데 오늘 우리 모임에 참석해 주셨고 너무 고맙고 이 모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걸로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